예, 그리고 직무변명인데 직무변명은 이제 보통은 투자 받을 때 많이 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직무변명에 대해서 어떤 이 직무변명 발명진흥법에 따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투자 받을 때 이제 쭉 훑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뭐 대표가 그 개발을 해서 대표의 특허로 되어 있으면은 회사의 명의로 이전을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예, 그 다른 이제 직원이 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약간 이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라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저작물 생성 행위는 모두 이제 업무상 저작물로서 당연히 회사로 귀속이 되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원칙적으로는 그 발명을 한 자의 권리가 귀속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종업원이 발명을 해서 이걸 회사가 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를 받아서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는 형태로 법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승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승계를 임의로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발명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무 발명을 하면은 종업원이 내가 어떤 직무 발명을 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를 하고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이 승계 여부를 결정을 해서 승계를 한다 아니면 승계를 안 할 테니까 너가 출원을 해서 너가 등록해서 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승계 이사를 알린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되어 있고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아무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별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서 실제로 4개월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대기업 같은 데에서 그 기술을 발명한 종업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에도 적용이 되고 네. 예외 조항들이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하실 거는 그 보상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면은 발명자로는 그 종업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등록 권리자는 회사의 명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명자들에게 다 이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원칙이고 정당한 보상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런 내부 직무발명 규정이나 아니면 승계에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별도로 그 승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서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정리해 놓으시면은 왜냐면은 처음에 정리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보다 훨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범위가 적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당연히 다 이제 회사로 그 관리가 승계가 되고 그 적당한 금액, 그 정당한 보상 금액을 나중에 이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발명 보상금이 그래서 어떻게 주어져야 적정하냐 이 이슈는 이제 요 ABCD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이제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거나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보상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정되고 그러니까 엄청 큰 금액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내가 금전적인 리스크보다는 나중에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더 베네핏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안 돼요. 이제 특허 뭐 등록했다고 이제 딱 그 정액으로 하나 건마다 몇십만 원씩 지급하거나 몇백만 원씩 지급하는 이 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발명을 이용해서 어떤 판매가 발생했을 때 그 판매액에 비례하는 형태의 어떤 이익이 지급하는 구조로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좀 이제 영업비밀 이제 얘기인데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은 이제 특허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법상 정의를 지금 읽어보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예 영업비밀로밖에 관리될 수 없는 종류의 정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아래에 들어놓은 게 이제 그 코카콜라 레시피가 적혀져 있다는 종이가 보관된 이제 어떤 금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방법이 공개됐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이거를 비밀로서 보호해서 지금까지 이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코카콜라의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아무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보호를 받는 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정 형태의 뭐 IP가 있는 것도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개발한 어떤 형태의 기술이 향후에도 조금 더 20년 넘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라고 하면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비밀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지성이랑 경제적 유용성이랑 비밀관리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영업비밀이니까는 남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은 이제 당연히 영업비밀이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돼야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경제적 유용성 자체도 제가 이제 어떤 매출을 일으켰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 영업비밀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비용, 그 경제적인 지출이 있었다 정도만 인정이 돼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이제 비밀관리성인데요. 실제로 이 비밀관리성 관련된 내용은 근 한 7년 사이에 법이 3번 바뀌면서 점점 이제 영업비밀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형태로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큰 기업 간의 영업비밀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큰 규모의 회사가 탈취하거나 혹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더 약자 입장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영업비밀의 요건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영업비밀의 요건 자체는 넓혀져 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돼야 될 걸 요구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제 상당한이 좀 완화가 됐고요. 이 다음에 2019년에는 아예 그냥 비밀로만 관리만 되면 된다. 그래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점점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밀로 인정이 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야 비밀로 인정이 되냐라는 기준에서 당연히 이제 물음표가 붙을 텐데 여러 가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사실 이제 이거는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요건은 완화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요 밑에 파란색으로 쓴 첫 번째로는 그 조직 내에서 이게 영업비밀로 지정되어 왔냐 혹은 어떤 뭐 문서나 어떤 파일이면은 영업비밀이라는 표시가 있냐 이게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어떤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예를 들어서 보호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직원이 많으면은 그 회사 직원이 모두 접근할 수 있었느냐 혹은 개발하는 일부 직군의 어떤 직원들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접근 권한을 이제 나눠놓고 있거나 해당 그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할 어떤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는지 뭐 이렇게 예시가 있고요. 물리적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그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출입 시설이라거나 아니면 별도의 분리된 망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제한을 갖추고 있는지도 사실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인 건 아니고 외부적인 건데 제3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를 명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걸 관리하시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은 이런 기준들을 좀 고려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 유리하게 영업비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밀관리성 관련해서 이제 막 판례들을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비밀로 인정을 할 만한 근거들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이 안 될 근거들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례는 영업비밀로 인정이 안 된 건데 빨간색부터만 보시면은 이제 뭐
그 피고가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 표시가 안 돼 있다. 이거를 첫 번째 근거로 들었고, 두 번째는 소스 파일에 대한 보안 유지 업무가 특정 책임자 관리하에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도 근거로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어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공용 아이디를 사용했다. 회사 내에서. 이런 것도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이제 영업비밀 유출했을 때 그 침해 행위를 봤을 때 단순히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그냥 가져왔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시면 되겠죠. 보호하시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법령에서 쭉 규정하고 있는 건데 시간 관계상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침해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금지 청구권이라 그래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이후에는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영업비밀이 침해당해서 제가 원래 하고 있던 메인 사업이 아이에 더 이상 예전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소송을 진행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의 어떤 법적 지위,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사업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쟁사끼리 이제 서로 이제 치열하게 어떤 특정 어떤 사업에 대한 경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영업 침해 행위가 일어났으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민사상 혹은 형사상 대응을 통해서 그 경쟁사의 행위를 좀 억제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그 시간적으로 많이 되지 않은 시점에 법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영업비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긴 한데 손해 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2019년부터는 이제 개정이 돼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일단 되어는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엄청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영업비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닌 상황이라서 일단 영업비밀 자체는 사실은 구제 방법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형사상 처벌 규정이고요. 네. 일단은 계속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내부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사해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 여러 가지의 서약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비밀유지 의무라고 해서 비밀유지 서약서 거기에 따른 내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의 페널티들 혹은 이제 나아가서 그 어떤 핵심 그 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영업금지 의무나 퇴사 제한, 퇴사 이후의 일정 기간 동안은 동종 유사 업계에서 영업을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직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이미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할 때 서약서를 받을 때 영업비밀 관련된 서약서를 요구를 하면은 그 이직을 하시는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분들이 서명을 당연히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퇴사자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입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다 갖춰놓고 사인을 해야지 사실은 퇴사할 때는 마지막에 이걸 다 한번 확인하는 의무에 확인하는 효과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단계에서 사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밀 서약서나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시키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입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업금지 약정 꼭 체결해야 되나요? 라고는 이제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체결하시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 항상 유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긴 기간 동안에 경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퇴사 이후에 따른 전직을 제한하거나 혹은 그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이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실 때에는 적절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일관되지 아니한 태도로 계속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보상이 꼭 주어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전직금지 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이루어지면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기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직금지 기간은 이제 그 중요한 기술 개발을 담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1, 2년 내외 정도로만 인정이 되고 사실 2년도 길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기간 내에서 설정을 하시되 뭐 2년까지 되면은 그 전직금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셔야 나중에 이분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떤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다른 기업이 이제 저희와 사업을 하면서 침해하는 게 있겠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이 대기업이랑 협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기술의 그 스타트업의 기술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보니까는 이 회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이 회사와 되게 유사한 기술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더 이상 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안 하고 조금 더 큰 시장 점유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 경쟁 행위로도 이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 경쟁 행위가 여러 가지 이제 쭉 규정이 있지만 참혹이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게 새롭게는 그 2018년도에 생긴 게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적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 경쟁 행위로 이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우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말라 혹은 부정 경쟁 행위를 멈춰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3배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 내 3배 내에서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개정이 돼서 곧 시행이 될 텐데 요 부정 경쟁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참혹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식으로 개정이 돼서 점점 이제 그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실제로 이제 문제는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사업적인 관계 지속성이 있어서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걸로 이제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지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NDA를 체결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이고요. N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식의 일반적인 형태의 NDA를 체결할 텐데 그 NDA에서 이제 보호받는 영업 비밀의 범위라거나 아니면 제3자 제공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리 기술을 조금 더 영업 비밀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고 그 대기업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영업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제 NDA를 조금 더 수정을 좀 요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게 NDA를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서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내가 기술을 시연하거나 혹은 테스트 모듈을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교신 방식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고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어떤 이메일이나 교신 내용의 서두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연 사실에 대한 그 기록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팅을 위한 조율 내용은 남아 있으니까. 다만 무엇을 시연했는지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그 특정 대기업 어떤 직원분들이랑 만나서 테스트를 한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을 명시적으로 남겨놔서 나중에 우리가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공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셔서 어떤 영업비밀의 보호를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일단은 영업비밀이랑 특허 관련해서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등록을 해서 보호해주는 게 있고, 영업비밀은 그게 아니고요. 인정 요건은 살펴봤듯이 특허는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필요하고,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가했는, 비밀로 보호되는지에 대해 이게 있을 거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보호 범위 같은 경우에 약간 문제가 되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구항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호가 된다. 영업비밀은 우리가 영업비밀로 일단 표시를 해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영업비밀로 인정이 다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비밀로 인정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상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장기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들죠. 왜냐면은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점점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제 관리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적합한 방식으로 IP를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시간이 좀 넘었네요.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에 관련 자료를 들고 다니며 국세청이나 식약청 등 각종 정부기관에 다니며 민원, 고발, 진정 등을 넣을 때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약간 궁금한 게 영업비밀을 가지고 어떤 민원을 넣는지가 사실 좀 약간 상상은 잘 안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있었던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겠어. 국세청이면은 뭐 제대로 과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뭐 식약청이라고 하시는 거 봐서는 뭐 의료기기나 이런 관련된 회사이신 것 같은데, 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뭐 허가를 안 받고 어떤 상업적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업비밀에 해당을 하고, 이 영업비밀이 공개됐다는 이게 공개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이제 그 법에서 이제 명시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영업비밀의 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퇴사 이후에도 어떤 서약에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 의무를 부담을 하면은 의무를 있는 자가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닐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되면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정이 될 거고요. 다시 이제 그 Q&A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면 사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텐데, 사실은 뭐 이거는 영업비밀을 떠나서 일단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업무방해 현실적인 관점으로 조언을 드리면, 일단은 이분에게 직원에게 너의 이러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라 라고 일단 내용 증명이나 어떤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실제로 이제 뭐 형사상 고소를 진행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현실적인 대처 방법일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있어요? 협력사의 영업비밀 유지요? 협력사의 영업비밀 유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협력사의 영업비밀 유지를 저희가 하는 건가요? 이게 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력사로부터 우리가 이제 영업비밀을 가지고 온다. 우리가 이제 이 영업비밀을 보관할 의무를 협력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영업비밀 유지 관리 방식에 대해서 일단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로 관리하되 회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영업비밀이 있잖아요. 이거랑은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되 분리해서 관리해서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협력사와의 그 협력이 종료됐을 때 계약상 여러 가지 제공한 정보들을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한 부분만 반환하거나 파기하는 식으로 나중에 권리관계를 깔끔하게 해서 문제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하시는데, 연구 인력의 이직 시 영업비밀의 범위요.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의 기술 능력은 전 직장 기술과도 관련이 있지만 본인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직 시 현 직장에서의 본인 기술 능력을 활용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침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직하기 전 회사가 원래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기술을 개발한 제 권리인데 이거를 이제 회사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출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는 더 이상 특허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보호를 받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전 직장 입장에서는 이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그 회사의 권리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행위에 따른 소스 코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회사의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자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소스 코드, 그 회사에서 개발한 소스 코드를 타 직장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작권 침해 혹은 이제 영업비밀 침해까지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소스 코드 자체가 아닌 컨셉이 있죠.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어떤 컨셉,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기술 개발을 하면서 보유한 어떤 등록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직장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중에 클레임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소스 코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만약 개발자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옮겼을 때 이 소스 코드를 일부 사용했을 때 이거를 알아내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직한 직장에서 내부 고발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뭐 우연히 이 둘 다 동시에 제3자와 어떤 계약을 맺어 있는데 이 제3자가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그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하셔서 이전 직장에서의 권리들은 최대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전 옮기신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